지명받으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후보자의 전문 지식이나 실력을 의심할 사람은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알지만 저 성품도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면에서 볼 때 그동안 행적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들 앞에 그런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보여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세월호 인양되는 거를 보셨습니까? 1073일 만에 인양이 됐는데요. 네, 신문과 방송으로 봤습니다. 이번에 헌재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이등 헌재 결정을 존중합니다. 제가 거기서 봤을 때는 무능력이라든지 업무 성실 의무 수행 네, 의무는 성실 의무 수행은 네.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일반은.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이 7시간과 관련해서 세월호 유족들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참사가 있었을 때 대통령이 뭐를 했는지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정부의 고위직을 담당하신 분들은 국가적 참사의 순간에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묻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네. 이것은 사생활이다. 그러므로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 괜한 트집 잡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보면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여성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남성이건 여성이건 대통령의 자리에 있다면 생명권을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 수호 의무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대통령의 업무 시간 중에 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그 동안에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가라고 묻는 물음에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또 유영하 변호사의 여성의 사생활 발언은, 여성은 심지어 대통령이라는 최고의 공직에 오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약하고 특별하게 보호받아야 하거나 배려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성차별적이고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네, 좋습니다. 헌법재판관 지명제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하게 돼 있고, 이번에 후보자도 그렇게 지명이 되셨는데 그런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제도에 대해서는 아까 모두 진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수와 소수의 균형적인 제도 고안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 대통령과 국회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아서 그 자리에 있는 다수의 목소리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네네.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견해를 보면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는 대법원장이 재판관 임명에 관여하는 것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져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을 했고요. 또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을 보면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반영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 3인과 국회 6인의 합성행위로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것이 민주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그럼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견해에 찬성하지는 않으시네요. 예, 왜냐하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도를 바꾸면 민주적 정당성은 매우 철저하게 보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다수결의 원리에서 소외되어 있는, 예, 소수자 보호를 위해서 그래야 된다는 말씀은 알겠습니다. 균형추로서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점은 저도 충분히 알겠는데요. 다만 이것이 대법원장이 지명을 하다 보니까 후보자 본인도 그렇지만 너무나 동질적인 사람들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돼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하지 못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소수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법조인 출신으로만 헌법재판관을 구성하게 돼 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개헌을 하게 되면
비법조인도 적어도 9분 중에 3분 정도는 헌법재판관이 돼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다양화에 대해서는 전 동의하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과 법률 때문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만, 만약에 국민들께서 헌법을 개정하시거나 혹은 의원님들께서 법률을 개정하심에 있어서 반영하실 수 있다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다양화되면 다양화될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 더 여쭤보면은 그러면 헌법재판관으로 비법조인이 임명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네요. 그 다양성 속에는 뭐 법조인이 아닌 뭐 교수라든지 혹은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인 행정관료 같은 그런 후보군도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 인권위에서 계셨을 때 하셨던 결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2015년 1월 26일에 인권위에서 대북 전단 활동 제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입장을 내고 정부가 북한의 위법 부당한 위협을 명분으로 민간단체 혹은 민간인의 정당한 대북 전단 활동을 단속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 표명을 한 적이 있는데 당시 위원으로 참석을 하셨죠? 네, 참석. 그 다수 의견과 같은 입장이셨죠? 저는 그 당시 다수 의견이었. 네. 예, 그때 당시에 그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전단지 살포 제재 행위를 국가가 막는 데 대해서 또 진정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전단지 살포 제재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고 다만 대북 전단 활동 제지에 대해서만 입장을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세월호 관련된 그 사건에 출석을 했었는지 여부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제가 대북 전단에 있어서 다수 의견에 찬동한 거는 아니요, 기억을 하고 시간이 있습니다. 없어서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똑같은 그 결정문에 반대 의견을 보면 유사한 그거는 네 모릅니다. 그건 소수 의견을 쓰셨던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신 건데 저는 세월호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에 참여했는지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예, 금태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노회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창원 성산구의 정의당 노회찬입니다. 네, 후보자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대법원의 인사청문 사유서를 보면 후보자에 대해서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에 비추어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들의 기본권 보호와 향상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가장 적합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지목되어 왔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만 그런 평가를 받기에 저로서는 좀 사회적 약자와 그 소수자를 위한 관심과 또 애정, 노력들이 나름대로 있어 왔다고 자부하십니까? 나름대로 있어 왔지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보니 부족한 점도 많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소수자라는 것은 성소수자도 포함됩니까? 성소수자에 대한 부분, 성소수자가 소수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기본 인권을 네. 기본 인권의 네, 당연히 포함된다고 네, 생각하고 그러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라면 뭐 여성, 아동 이런 네. 부분들입니까? 장애인도 예. 포함될 테고요. 근데 네. 오늘 모두 발언을 할 때 네. 왜 여성, 아동 등 소수자를 위해서 작은 역할을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성, 아동이 소수자입니까? 사회적 약자 아니에요? 이 개념이 확실히 구분돼야 되는 부분들 아니에요? 아, 네. 저는 예. 그 여성을 소수자라는 거 깜짝 놀랐어요. 인구 절반이 여성인데 왜 소수자입니까? 숫자도 소수자가 아니라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네. 그들이 받고 있는 대우라는 기준에서 저는 소수자도 그렇게 봤습니다. 이해를 하고 계셨어요? 예, 예. 글쎄요. 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활동의 하나로서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을 두셨는데 예. 국가인권위원회 법상의 그 제2조 3호의 그 차별금지 사유가 쭉 열거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이 내용에 대해서 다 동의하십니까? 죄송한데 지금 제가 법조문을 다 못 외워서 한번 법조문을 보면 안 될까요? 네, 다음과 같은 사유로다가 이렇게 예.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국가, 민족, 그리고 가족 형태, 가족 상황, 네.
그리고 성적 지향, 학력, 네. 병력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네. 이러한 이제 국가보안법, 인권위원회법상 열거된 차별금지 사유에 대해서 네. 충분히 그 공감을 하시냐 지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네, 있습니다. 공감하고 활동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법을 뭐 개정하자는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를 수 있겠네요. 어떤 법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금지 사유를 갖다가 변경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뭐 그거는 별개로 하고요. 네. 그리고 유엔 자유권 협약 차별금지 사유는 이거보다 더 포괄적으로 더 넓게 차별금지 사유가 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 사유가 더 넓게. 그걸 모르고 계세요. 예, 지금 기억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준국제기구로서 국제인권규범의 군대적 실현을 담당한다라고 인권위원회 그 홈페이지에도 딱 가보면 명시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그거 맞죠? 네, 근데 이제 이 국제인권규범과 관련해 가지고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수차에 걸쳐서 뭐 가장 최근에는 2015년까지 네,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렇게 그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차별금지법 도입을 강하게 권고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중에서 대한민국 내에 특정한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여러 개의 특별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부재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 특히 인종차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규정하고 금지하는 법률이 현재 없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런 여러 차례 논의가 거듭된 거죠. 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정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런 상황이 시정돼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요. 과연 우리나라 제가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단과 그 위원을 하다 보니까 어느 한 사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갖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합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물론 근데 우리나라 그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제정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 조금 더 국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어떤 차별금지 사유를 넣고 어떤 차별금지 영역을 이 법에 넣어야 될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기 때문에 조금 그 상황이 어렵게 되고 있구나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같은 이유로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이유로다가 이미 제정된 네, 국가인권위법 제2조 3항의 그 차별금지 사유에 대해서 네. 이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것이 아니므로 이걸 개정해야 된다, 또 일부는 빼야 된다라는 주장이 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주장이 일고 있습니까? 네. 아니 인권위원회에서 근무도 하셨잖아요. 네, 그걸 지금 헌법재판관으로 이렇게 네, 임명된 데 대한 주요한 어떤 뭐 나름대로의 어떤 합당한 예. 근거로 이렇게 지적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네. 인권위원회법에 특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어떤 논란이 되고 있는데 모르고 계십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 오늘 위원님한테 처음 들어서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이제 굳이 이 질문을 한 것은 뭔가면은 네, 후보자 본인도 그러하시고 네, 또 후보자를 추천한 쪽에서도 그렇고 또 네. 그때 보도 자료도 그렇고 인사청문 사유서에서도 그렇고 이런 대목에 대해서 대단히 밝고 의지가 강한 네. 것이 후보자의 어떤 재청 사유로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차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마지막 네. 질문 하나 더 드리죠. 세월호 부분에 관해서 이제 뭐 지금 세월호가 뭐 또 다시 인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예, 만일에 후보자께서 지난 네, 이 문제와 관련된 그 탄핵 심판 과정에 참여했다면은 김희수, 이진성 헌법재판관 같은 세월호 문제와 관련된 보충 의견을 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그 탄핵 결정문을 읽으면서 그 두 분의 재판관님의 의견에 많이 동의했었습니다. 동의하는 사유를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시죠. 왜냐하면 사실 당시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당시 그 시기에 모든 국민이 애도했을 그 당시에 저도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 입장으로서 고등학생인 딸이 있는 입장으로서 수학여행을 다녀오겠다고 나간 아이들이 그렇게 바닷속에 그렇게 묻힌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당시에
마음을 아파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있다면 저 어린 학생들의 그 생명권을 보호해줄 수 있는 시스템과 뭔가 움직이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했던 측면이 있었고, 탄핵 결정문을 보면서 그 두 분의 의견을 보고, 물론 다수설은 성실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하겠습니다만 두 분 재판관님의 그 의견은 굉장히 국민을 어루만지는 의견이어서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네. 성실 의무 수행은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위반은. 예, 예. 좋습니다. 그럼 이 7시간과 관련해서 그 세월호 유족들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 참사가 있었을 때 대통령이 뭐를 했는지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정부의 고위직을 담당하신 분들은 그 국가적 참사의 순간에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묻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네. 이것은 사생활이다. 그러므로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 괜한 트집 잡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보면 청와대 비서실장 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여성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남성이건 여성이건 대통령의 자리에 있다면 생명권을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 예, 왜냐하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도를 바꾸면 민주적 정당성은 매우 철저하게 보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다수결의 원리에서 소외되어 있는 예, 소수자 분들, 보호를 위해서 그래야 소수자 된다는 보호를 위한 말씀은 균형 알겠습니다. 추로서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점은 저도 생각합니다. 충분히 알겠는데요. 다만 이것이 대법원장이 지명을 하다 보니까 후보자 본인도 그렇지만 너무나 동질적인 사람들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돼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하지 못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소수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법조인 출신으로만 헌법재판관을 구성하게 돼 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개헌을 하게 되면 비법조인도 적어도 9분 중에 3분 정도는 헌법재판관이 돼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다양화에 대해서는 전 동의하고 있습니다. 수호 의무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대통령의 업무 시간 중에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그 동안에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가라고 묻는 물음에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또 유영하 변호사의 여성의 사생활 발언은 여성은 심지어 대통령이라는 최고의 공직에 오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약하고 특별하게 보호받아야 하거나 배려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성차별적이고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네, 좋습니다. 헌법재판관 지명제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하게 돼 있고 이번에 후보자도 그렇게 지명이 되셨는데 그런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제도에 대해서는 아까 모두 진술에서도 말씀드린 지명받으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후보자의 전문 지식이나 실력을 의심할 사람은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알지만 저 성품도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동안 그 헌법재판소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면에서 볼 때 그동안 행적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들 앞에 그런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보여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세월호 인양되는 거를 보셨습니까? 1073일 만에 인양이 됐는데요. 네, 신문과 방송으로 봤습니다. 이번에 헌재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이등 헌재 결정을 존중합니다. 제가 거기서 봤을 때는 무능력이라든지 업무 성실 의무 수행 예, 의무는 성실과 같이 다수와 소수의 균형적인 제도 고안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 대통령과 국회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다수의
다수의 지지를 받아서 그 자리에 있는 다수의 목소리고. 알겠습니다. 그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네네.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견해를 보면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는 대법원장이 재판관 임명에 관여하는 것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져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을 했고요. 또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을 보면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반영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 3인과 국회 6인의 합성행위로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것이 민주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그럼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견해에 찬성하지는 않으시네요.